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두 번째 시간,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보면 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인 요인, 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인 요인 사이에서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태계의 평형이라는 건 어때요? 어느 정도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평형을 유지한다. 자, 그러면 봅시다.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 먹이 관계는요, 사슬 구조하고 그물 구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 부분을 할 때 은근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슬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슬은 잠시만 펜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사슬은요 여러분들 체인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목걸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됐다. 사슬처럼 연결됐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자가 있으면 얘를 먹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사슬 모양. 사슬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사슬. 그물이다. 그러면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야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슬 구조는 굉장하게 단순하게 이 먹이 그물 구조는 얘네 좀 더 복잡하지.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생태계평을 유지하기 안정하냐. 만약 얘는 먹이 사슬 구조에서 B가 없어졌어. A도 없어지고 C도 없어질 거야. 그런데 이 먹이 그물 구조에서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 B가 없어졌어도 어때요? 이 D가 A를 먹고 F, E, C는 또 다른 애들을 또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에너지, 이 에너지 흐름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부터 이 에너지는 보통 태양 에너지를 의미해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생산자가 화학 에너지로 바꾸겠죠.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1차, 2차 최종 소비자의 순서로 먹이 관계에 따라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자가 과업성을 해서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는 얘네들이 만들기만 하는 애가 아니야. 생산자도 물론 일종의 이 만드는 주체가 되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때요? 지들도 어때? 그냥 만들어서 남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즉 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 일부는 세포호흡 등을 통해 생물이 생명활동하는 데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되면 일부는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100이야. 그러면 얘가 100% 다 흡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생산자가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라든지 체온 조절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일부 썼을 거야. 남은 게 10분의 1이다. 그럼 1차가 10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 활동하는데 또는 체온 유지하는 데 쓰고요. 또 1, 0.1. 이런 식으로 에너지 단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즉 먹이 관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라는 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 양이 점점 100, 10, 1, 0.1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하게 된다. 하나 더. 이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습니다. 자, 왜 에너지는 순환이 되지 않느냐? 자, 생물의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를 생물이 다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용이 가능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왜? 우리도 계속 어때요? 에너지를 사용을 해. 이 몸 안에서 세포호흡을 하고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 체온을 올리는 데 활용을 한단 말이야. 내 체온을 올리는 데 활용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랑 이제 열의 이동이 일어날 거고요. 그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는 잡지를 못해. 빠져나가는 걸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끼에서 한 2끼 정도 먹는데 한 이틀에 한 끼 정도만 먹어도 충분할 거야. 왜? 그만큼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요건 기억해 줍시다. 방출된 열 에너지는 다시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자, 피라미드를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안정된 생태계에서 에너지량, 생물량,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에너지의 양이요. 자, 에너지의 양 보면 빛 에너지를 100을 받았어. 생산자가. 근데 1차 소비자가 10, 2차가 1, 3차가 0.1을 사용하는 것.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요. 자, 생물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생물량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이 생물의 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일정 공간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풀 하나랑요. 그래. 멧돼지 한 마리랑 보면 멧돼지가 훨씬 더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양이 많잖아요. 이거는 개체 하나하나를 비교한 양인데 이 생물량이라는 건 보통 단위 면적, 어떤 일정한 면적에 들어있는 생물의 양. 그러니까 이 면적에는 풀이 엄청 많이 있겠지? 근데 이 많은 풀하고요. 자, 멧돼지는 여기에 이 넓은 공간 영역이 정말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멧돼지는 머리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생물량은 줄어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체 수도 점점점 감소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 자,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랑 수, 에너지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자, 봐봐. 에너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바꿔 말하자면 어때요? 어떤 이런 종류,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먹이 관계를 통해 전달되므로 생태계 평형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자, 이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번 해봤어. 이제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서 자, 사슴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천적인 늑대 사냥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 보시면 늑대, 사슴. 여기가 사슴, 그 다음에 초원의 생산량이야. 자, 지금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어때요? 사슴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줄어들었네? 사슴이 없다 보니까 늑대는 많은데 사슴이 적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늑대를 잡았어. 자, 이 늑대를 잡으니까 점점점 늑대 개체수가 감소했지? 그러면 사슴이 천적이 없으니까 사슴 개체수가 막 늘어날 거야.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 천적은 없고 풀을 많이 먹겠지. 그래서 이 풀의 양이 훅 감소하겠지? 풀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사슴 개체수가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점 감소해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큰 차이가 없어요. 즉 사람의 간섭 자체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가 있다. 만약에 얘네들을 우리가 늑대를 굳이 막 잡지 않았다면 늑대 개체수가 점점점 어때요? 안정적으로 감소하겠지. 그러면 사슴의 양이 늘어날 거고요. 사슴의 양이 늘어나면서 어때요? 이 생태계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을 거야. 근데 사람의 간섭 자체가 이런 생태계 평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생물 분집과 생태계 평형. 자, 생물 분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 분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자, 만약에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된다면 자,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냐? 자, 안정된 생태계는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변해도 먹이 관계에 의해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함으로써 다시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원래 평형 상태였어. 근데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났네? 1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지. 대신에 이 1차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게 돼. 이 생산자 수의 감소에 따라서 1차 소비자도 감소할 거고 얘가 감소하면 2차 소비자도 어때요? 감소해.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원래 지금 처음 상태로 평형 상태를 회복을 했으면 자, 평형 상태를 회복한 이 개체 수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같았을까? 자, 처음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자, 기억합시다. 개체 수는 처음 상태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체 수는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개체 수는 처음과 같지 않아요. 자, 그냥 처음과 같지 않다라고 봅시다. 처음과 같지 않지만 얘네들은 그냥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생태 피라미드가 다시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개체 수까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멸치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멸치가 뭐 큰 영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때요? 사실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멸치의 윗속을 보면은요, 자, 뭐가 있냐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나와요. 이게 동물성 플랑크톤은 또 누가 먹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요. 이 멸치를 잡아먹는 게 누구냐? 상어야. 자, 만약에 이 멸치 개체수가 감소하게 돼. 그럼 멸치가 감소하니까 이 멸치를 잡아먹는 상어도 감소하겠고요. 그럼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멸치가 사라졌으니까 동물성 플랑크톤 증가해.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 왜냐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니까 그럼 또 얘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된다? 깨지게 된다. 그러니까 멸치도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잡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남획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남획하지 않도록 한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사실 거기에요. 그러면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돼?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지켜봐야 되겠지. 보존해야 돼. 자, 어떻게 보존해야 되냐? 자, 보시면 이 환경 변화 생태계, 인간의 활동을 비슷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면 자, 환경 변화가 일어나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자, 첫 번째는 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요인. 자,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인데 우리는 보통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물론 자연도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 인간의 활동이 중요하냐?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자연적인 건 여태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원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학교 문제에서는 이 자연적인 요인이 거의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굳이 더 포커스를 잡자면 인위적인 활동이다. 그래도 뭔지는 기억합시다. 자, 산불이나 지진,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등 자,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해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요인이고 자, 인간의 활동을 위한 자, 인위적인 요인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숲을 훼손하는 것. 왜? 우리가 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하고 또는 경작지, 농사를 지을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숲을 훼손시켜요. 그러면 생태계 자체가 당연히 어때요? 불안해지겠지. 쉽게 얘기하자면 뭐야? 우리 집에서 갑자기 공사를 하는 거야. 공사하면 당연히 어때요? 집에서 살기 불편하겠지?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가 단순해져. 자, 서식지가 줄면 생태계가 파괴돼. 그리고 산림의 토양 자체가 쉽게 깎여나가요. 침식이 되면서 이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오염. 자, 지금 지구 온난화 이제 이 다음 파트에서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 온난화가 심하다 되면 지구 기후가 변화해요. 자, 그래서 서식범위라든지 개화나 산란 시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자,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어때요? 멸종할 수가 있겠지. 또 도심의 건물은 공기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오염물질이 쌓이고요. 이 오염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다? 스모그 같은 경우. 자, 기온이 또 높아지면 열선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질 오염. 자, 물이 오염되어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에는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해양의 플랑크톤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녹족, 적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수질 오염의 영향이다. 또한 공장 폐수에는 이제 폐수 속에 강한 산성 물질 또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율, 번식률을 감소시키고요. 결과적으로 인간한테도 어때요? 영향을 미친다. 왜? 얘네들이 이제 쌓이고 흘러나가서 바다로 가요. 그럼 바다에 사는 애들도 이런 작은 애들을 잡아먹으니까 이런 중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 체내에 농축이 돼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우리가 먹어.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농축된 중금속을 먹어요. 그래서 병에 걸릴 수가 있어. 자, 위험하지.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런 오염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토양 오염이야. 얘네들은 거의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양이 오염되고 작물로 흡수돼서 조류, 포유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과도한 사냥이나 밀렵. 특정 생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요. 번식 가능한 개체수가 감소하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야? 아마존 열대우림. 자, 세계 산림의 30%를 차지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과도한 벌목, 농경과 목축을 위한 배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뻑뻑하죠. 자, 세 번째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인간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큰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대부분 중국을 하나 멸망시킨다. 또는 인도를 멸망시킨다. 중국이 좀 더 싫으니까 일본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인간의 활동을 어때요? 최대한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 개발 이것도 못하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너무 기능이 많이 상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천 복원해요. 대표적인 게 청계천이겠죠. 자, 세 번째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이 생태 통로. 그래서 이 단절되는 것, 서식지 단절을 막아주는 거고요. 뭐 도시에서 일어나는 열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바꾸고요. 도시에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고요. 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이나 멸종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면 그나마 생태계 평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생태 통로가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간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